제 이름은 응옥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지 이제 6년이 되었네요. 그날 시아버지가 창고의 문을 닫고 저에게 저지른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름 모를 사연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짧은 사연도 괜찮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시면 더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2이라는 나이에 베트남 남부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장녀인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부모님은 저를 보내는 것을 망설였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박도윤이라는 남성은 화상통화에서 점잖아 보였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삶을 약속했습니다. 고향으로 돈을 보내고 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요. 경남 통영의 작은 포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다 냄새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짠내와 갈매기 울음소리, 어선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고향과 닮아 있었습니다. 낯선 땅이지만 바다만큼은 친숙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도윤은 생각보다 과묵했지만 친절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응옥이구나. 멀리서 온다고. 고생했지.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성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이 제 몸 위를 훑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낯선 며느리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선 뒤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지를요. 결혼 8개월 만에 할인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 폭우에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할인이에게 젖을 먹이고 시장에서 장사를 도우며 조금씩 늘어가는 한국어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경매와 납품으로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창고 정리였습니다. 어구를 정리하고 냉동고를 청소하고 건어물을 포장하는 일.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창고로 부를 때마다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응옥아, 창고 정리 좀 도와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명분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온 날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고 해. 찬바람 들어온다. 시아버님, 할인이가 혼자. 할인이는 낮잠 중이야. 한두 시간은 안 깰 거야.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쇳소리. 그 순간부터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응옥아, 여기서 일하기 힘들지? 시아버지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시아버님. 괜찮아요. 그래, 고생이 많아. 우리 도윤이는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있고.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응옥아, 넌 참 예쁘다. 도윤이가 복이 많아. 저는 몸을 돌려 피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시아버님, 저 나가봐야. 급할 거 없어.
잠깐만 있어. 안 돼요. 할인이가 할인이는 괜찮다고 했잖아. 넌 왜 이렇게 예민해?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그날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응호가 창고에 새로 들어온 냉동 생선 정리 좀 해줘. 저는 거부해 보려 했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다른 일이 뭐, 다른 일이 더 중요해. 가족, 일이 우선 아닌가?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시아버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응호가 도윤이 얼마나 자주 집에 있어? 그냥 일이 있으시면 난 너랑 얘기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어떤지 궁금해서.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너한테 잘해. 남자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시아버님, 그런 말씀. 뭐가 문제야? 나는 내 시아버지야. 너희가 잘 지내는지 관심 갖는 게 당연하지.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응호가, 넌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남자라는 게, 원래 그래, 도윤이도 밖에서 바빠서, 너한테 신경 못 쓰잖아. 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외롭지 않도록.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시아버님, 안 돼요. 뭐가 안 돼? 가족끼리 뭐가 안 돼? 이건 가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넌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뭔가요? 응호가, 넌 너무 딱딱해. 조금 부드러워져야 해. 그래야 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어.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순응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도윤이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아들은 아버지 편이야. 그리고 할인이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울 거야. 제 마음속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할인이, 아이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응호가, 어제 창고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시아버님, 비밀을 지키는 게 가족의 도리야. 특히 며느리는 더 그래야 하고. 하지만은 없어. 넌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해.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창고로 부르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응호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얼굴도 어둡고. 그냥 힘들어서요. 뭐가 힘들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애기도 건강한데. 시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그는 능숙하게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것처럼,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요. 가족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야? 너는 외국 사람이라 우리 문화를 몰라서 그래. 문화의 차이로 포장했습니다.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친하게 지내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응호가, 너 도윤이랑 잘 지내? 네, 정말, 요즘 도윤이 표정이 별로던데, 혹시 너희 사이에 문제 있어? 아니에요. 남자는 만족하지 못하면 밖에서 다른 여자 찾는다고 너도 알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을 잘 만족시켜야 해.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왜 도윤이가 집에 늦게 들어와? 왜 요즘 말이 없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요? 제가 부족해서인가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남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 집에서 오래 살려면 배워야 할 게 많아. 저는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럼 왜 아직도 둘째를 못 낳아? 도윤이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이미 상처받고 있던 부분을요.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그것도 몰라. 협박이었습니다. 순응하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응호가, 난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도와준다고요? 이것이 도움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해. 너만 유난스럽게 구는 거야. 제가 이상한 것처럼, 제가 유난스러운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응호가, 베트남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 베트남도 비슷해요. 그래. 그럼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베트남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베트남 여자들은 순종적이라고 들었는데, 넌 왜 이렇게 까칠해? 제 출신을 이용해서 저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응호가, 할인이 정말 예쁘게 컸다. 나중에 커서 엄마 닮으면 더 예쁘겠어. 할인이를 언급할 때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커. 벌써 저렇게 컸는데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협박도 협박이지만 할인이에게까지 그런 시선을 보낸다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할인이도 나중에는 여자가 되는 거야. 그때도 할아버지가 잘 돌봐줘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요. 창고 안에서 저는 저만의 생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벽에 페인트 균열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숫자가 커질수록 제 마음은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베트남의 고향 바다로, 어머니의 품으로, 할인이가 웃는 얼굴로 도피했습니다. 냉동고의 콤프레서 소리, 표백제 냄새, 비린내.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벽에 균열만 쳐다보며 숫자를 세는 것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문고리 소리, 발자국 소리, 창고 쪽으로 향하는 모든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들어도 금세 깨어났습니다. 악몽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꿈에서도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인이가 울음소리를 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냉장고 콤프레서가 돌아가는 소리에도 몸이 경직됐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 씨,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도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도윤 씨,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제발 믿어주세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런가 봐.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고 내가 아버지랑 얘기해 볼게. 그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당황과 회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을 때 저는 남편이 말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응호가 아들한테 뭔 소리 했다며? 어머님, 저는 가정사를 밖으로 내지 마라.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하나? 아버지도 나이 드셔서 외로우신 거야. 조금만 참아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제 고통은 가족의 평화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의 반대말은 방관이 아닙니다. 방관도 가해입니다. 그것을 그날 배웠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천사 같은 얼굴로요. 저는 이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무력한 것이,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할인이가 자라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요? 수치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제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나요? 자책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확성기처럼 울려댔습니다. 수치심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은 자꾸 저를 탓했습니다. 제 몸이 더럽혀진 것 같아서 벽처럼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어딘가에는 지켜야 할 얼굴 하나가 또렷했습니다. 할인이. 아이를 떠올리면 숫자를 세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이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할인이가 돌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재촉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응호가 언제 둘째 생각이 나? 어머님, 아직 할인이가 어려서. 뭐가 어려? 벌써 돌 넘었잖아. 아들을 봐야 집안 기둥이지. 매일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할인이를 돌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로 이어져 왔어. 너도 아들 하나는 낳아줘야지. 저는 산부인과에서 검진도 받고 몸조리에도 신경 썼지만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몸이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혹시 외국 사람이라 씨가 약한 건 아니고? 우리 도윤이도 47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이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이 집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구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신의 며느리 외국 사람인데 아들 못 낳나 보네. 딸 하나로는 뭘 해대가 끊기는데. 그 말들은 소금처럼 제 상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미 아픈 곳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실패한 며느리, 쓸모없는 여자로 낙인 찍혀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응호가 엄마가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도윤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내가 뭘 그냥 엄마가 보수적이셔서. 그래, 너그럽게 넘어가. 너그럽게 넘어가라고요? 저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매일같이 상처받는 것을 너그럽게 넘어가라는 말인가요? 남편의 애매한 대답에 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포구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다시 같은 말을 했을 때 저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하늘이 주는 거? 노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말투로 어른한테 말해? 버릇이 없네.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응호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른이잖아.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상처받는 말들을 참으라는 거예요. 엄마도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저는 언제 이해받을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 신분증과 통장, 여권이 분실 위험을 핑계로 시댁 보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과 집 사이만 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마치 새장 속 새처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유가 조금씩 박탈되고 있었지만 저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가끔 눈을 마주친 이웃들은 낮에는 안부를 물었지만 밤에는 제 얘기를 소문으로 퍼뜨렸습니다. 조신하면 그런 일은 없지. 돈 보러 왔겠지. 그런 말들이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문 앞에서 수없이 멈춰섰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할인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벽들이 너무 높았습니다. 언어의 벽,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지식의 부족. 저는 이 모든 것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답답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말. 지금도 잘하잖아. 아니에요. 시장에서 손님들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쓸데없다. 집안일이나 배워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간청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할인이도 한국말을 배워야 해요. 제가 먼저 잘해야 할인이 가르칠 수 있어요. 발음이 틀리면 손님이 화내요. 장사에 도움될 거예요. 세 번째 부탁할 때는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간절해요. 네 번째 부탁에서야 시어머니가 조건을 걸며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주 2회. 1시간만. 수업 전후로 전화해. 수업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등록비, 교재비 다 내가 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좋았습니다. 숨을 쉴 틈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제게는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포구 끝에 작은 한국어 학당이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파도처럼 깜박이는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이 제가 찾던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담당 선생님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서윤이에요. 응옥 씨 맞죠? 첫 수업에서 저는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응옥이에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결혼해서 한국 왔어요. 김서윤 선생님은 제 손등에 있는 굳은 살과 손목의 멍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응옥 씨, 당신 잘못 아닙니다. 여긴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수업에서 저는 조금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세요? 시어머니가 아들 낳으라고 계속 말해요. 김서윤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응옥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말 듣기 힘들죠? 세 번째 수업에서 김서윤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옥 씨, 혹시 집에서 다른 어려움도 있나요?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저 말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세요. 하지만 응옥 씨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날 김서윤 선생님은 안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며 한국어 듣기 연습용이라고 했지만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만약 급하게 피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저한테 점 하나만 문자로 보내세요. 새벽 2시 40분에 포구 입구 가로등 앞으로 차가 갈 거예요. 무서우면 2번 밀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응옥 씨의 속도와 안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오래간만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랐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요. 오늘의 말, 아들 못 낳은 며느리, 남편은 침묵, 창고 심부름 지시, 잠금 소리에서 손이 얼어붙음.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서윤 선생님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날짜, 시간, 누가, 뭐라고 했는지,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으라고요. 기록을 쓰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기억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언젠가 저를 보호해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김서윤 선생님이 준 녹음기도 유용했습니다. 시장에서 발음 연습이라고 하며 녹음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의 회피하는 말투,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지시들을 녹음했습니다. 응옥아, 창고 정리 도와줘. 시아버지의 목소리, 발자국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까지 모두 시간과 함께 기록됐습니다. 밤마다 USB에 옮겨서 김서윤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선생님은 안전하게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저를 보호해 줄 거라고, 진실은 강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 방을 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USB와 녹음기는 할인이 기저귀, 가방 깊숙이 숨겨두어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발각될 뻔했다는 공포감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찰칵 닫히는 소리에 제 심장은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발자국이 멀어지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요. 할인이와 제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한계는 갑자기 왔습니다. 10월의 어느 저녁,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창고로 불려가서 벌어진 일은 이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호가, 이제 그만 숨겨라. 우리 사이에 뭐 숨길 게 있어? 시아버님, 안 돼요. 뭐가 안 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모르면 안 되지.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배은망덕한 거네.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그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너도 할인이도 여기서 못 살아. 도윤이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아들은 아버지 편이야. 그리고 누가 믿겠어. 내가 유혹한 거라고 하면 끝이야. 할인이는 어떻게 키울 거야? 한국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갈 건데? 베트남으로 돌아가도 누가 받아주겠어? 이혼한 여자를, 그것도 애 딸린 여자를. 모든 말이 제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하면 다 좋은 거야. 할인이도 잘 키우고, 너도 편하게 살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이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할인이에게까지 위험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호받지 못하는 집에서 할인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할인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인이, 옷과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의 사본, USB,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었습니다. 현관 손잡이에 1000조각을 감아서 소리를 줄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숨을 고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우는 고요했습니다. 콤프레서가 꺼진 정적 속에서 바다만이 숨을 죽인 거인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손을 꼭 잡고 뛰었습니다. 골목 어둠을 지나 폐창고 뒤를 돌아 폭우 입구 가로등까지 새 구간을 발뒤꿈치부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각 발걸음마다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발각되면 어떡하지요? 돌아가라고 하면 어떡하지요? 휴대폰에 점 하나를 보냈습니다. 몇 분 후 하얀 승합차의 라이트가 2번 깜박였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김서윤 선생님이 나와서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응옥 씨. 이제 우리가 같이 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도감과 해방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 폭우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악몽도 함께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할인이와 저, 이 넓은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희망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콤프레서 진동이 멎은 것처럼 머릿속 웅웅거림도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여성 보호 쉼터는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밥, 그리고 무엇보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여기서 충분히 쉬라고, 급할 것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김서윤 선생님은 통역을 도와주며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달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거도 있다고, 저를 믿어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일지, 문자 기록들이 정리된 USB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였습니다. 응호가,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다. 응옥,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집으로 안 오면 할인이 못 봐.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법과 절차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응옥이 아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가 겪은 것이 성폭력이고 가정폭력이라고 명확히 말해 주었습니다. 응옥 씨가 겪은 건 성폭력이에요. 그리고 가정폭력이고요. 제가 피해자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는 생존자예요. 생존자. 그 단어를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 살아남은 사람.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보호명령, 접근금지 등 복잡한 과정들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존엄과 할인이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제 감정들, 할인이의 작은 변화들까지 기록하는 것이 치유의 과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객관화하고 현재의 성장을 확인하고 미래의 희망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저와 할인이는 대구로 이주했습니다. 바다는 멀어졌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대구의 시장 골목에는 빵집, 철판 요리 가게, 떡볶이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낯설문 곧 자유가 됐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응옥이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 직원이 베트남 음식 장사를 해보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베트남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모퉁이에 작은 반미 노점을 차렸습니다. 간판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툰 한글로 응옥의 반미 한 입의 용기라고 썼습니다. 한 입의 용기. 제 상황을 반영한 문구였습니다. 반미 하나에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향의 맛, 생존의 의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 첫날, 손님 2명이 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베트남 샌드위치예요. 반미라고 해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안 맛있으면 돈 안 받을게요. 손님은 반미를 한 입 베어물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3명, 셋째 날에는 5명.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이 반미 비법이 뭐예요? 용기 조금, 그리고 응원을 한 움큼 넣었어요.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손님들과의 소통에서 자신감이 생겼고 한국어 실력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가 안정되면서 저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점 한쪽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응옥, 넌 피해자로 끝나지 않았어. 넌 생존자야. 그리고 사장님이야. 한때 귓가를 베던 소금바람 대신 지금은 빵가루가 흩날렸습니다. 소금은 상처를 쓰리게 했지만 빵가루는 내일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인이와 함께 시장을 산책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제게 할인이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새 환경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저는 매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덧나지는 않았습니다.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제게 있다는 것도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성폭력과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짜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되찾은 것, 할인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김서윤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굽고 있어요. 답장은 항상 짧고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어느 날, 제 노점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으로 뭔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혹시 많이 힘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런 얼굴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 믿어보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여성은 그날부터 단골이 됐습니다. 몇 달 후, 훨씬 밝은 얼굴로 찾아와서 새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덕분이라고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할인이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고 베트남어도 잊지 않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저는 할인이에게 진실을 말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더 크면 왜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됐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서윤 선생님이 가끔 대구로 놀러 왔습니다. 응옥 씨, 정말 잘 살고 있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응옥 씨 자신의 힘이에요. 그 용기는 원래 응옥 씨 안에 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그걸 찾는 걸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이주 여성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기록하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세요. 정말 나아질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나아져요. 저처럼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반미 재료를 준비하고 할인이를 깨우고 함께 아침을 먹고 노점을 열었습니다.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응옥 자신으로 사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인이와 함께 시장을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묻는 아이에게 좋았다고 대답하고 내일은 뭐 할 거냐고 묻자 또 맛있는 반미 만들겠다고 답하는 할인이. 저는 웃었습니다. 소금바람이 아니라 빵가루가 흩날리는 이 거리에서 할인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응옥, 너는 잘 살고 있어.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내일도 반미를 굽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의 작은 손을 잡고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픈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을, 사랑이 치유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법의 결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가끔 기억의 모서리에서 아팠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이고 할인이의 엄마이고 응옥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할인이의 엄마, 응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응옥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놀라운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